네,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과세 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시, 매도 시에 이제 각각의 세금의 종류가 다른데요. 일단 취득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농특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했을 때간에는 우리가 재산세, 그 다음에 일정 가액 이상이 내게 되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거기에 따르는 농특세 부분이 부과가 되게 되고요. 임대 시에는 임대소득세, 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게 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 10% 정도가 이제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이 정도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상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제 취득할 때, 등기상 취득할 때, 취득세까지 납부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금의 부과요건 중에 과세 표준입니다. 세금이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과세 표준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세 표준이 세금별로 전부 다 다르게 지금 그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취득세 부분이나 양도세 부분은 잘 알고 있다시피 실제로 취득한 금액, 그리고 실제로 양도한 금액, 그래서 실제 매매 가액으로 하는 거죠. 반면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은, 토지일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일 경우에는 공정주택 공시가, 또 이제 단독주택 공시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 고시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시가격, 기준시가 같은 것들은 실제 시세보다는 한 60%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공시가격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줍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 같은 거는 주택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60에서 70%, 주택은 60%고요. 종부세 같은 거는 한 80%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곱해주게 되니까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서는 한 4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과세 표준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했던 금액대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시지가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액 비율을 또 곱해주게 되니까 세부담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세부담은 조금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종부세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제외하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는 거고요. 양도세는 실제로 양도한 금액에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빼게 되면 순수한 차익이 남겠죠. 예, 그게 이제 실질적인 양도 차익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그 중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되면은 실질적인 양도세의 과세 표준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자,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입니다. 예,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 취득가액이라든가 실질 양도가액처럼 실질적인 사례가액입니다. 매매 사례가액인데 만약에 그게 없는 경우, 예,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 많겠지만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시가, 다만 3에서 6개월 정도의 비슷한 거래 사례가 없다 해서 정확한 시가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해주게 되면 상증세의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됩니다. 자, 세금의 부과요건 이제 세율면입니다. 아까 과세 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의 4% 정도가 되는 거고요. 주택은 지금 1에서 3%로 좀 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비주택 같은 경우는 4%, 실질적으로는 4.6% 정도가 되는 거고요. 주택은 6억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1%만 부과가 되고 있고 9억까지에 대해서는 2%가 부과가 되고 있고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3%가 부과가 됩니다. 예, 주택은 아무래도 거래량도 많고
세율이 높다 그러면은 거래량도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액 부담은 완화시켜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하실 때는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표준의 0.1에서 0.4%까지 4단계로 누진과세 체계가 됩니다. 예, 양도세랑 비슷한 과세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5단계 누진과세 체계가 되는데 역시 많아질수록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는 누구나 재산이 있으면은 누구나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개인 주택일 경우에 개인은 9억 이상, 그러니까 1주택자는 9억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일 때부터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50%를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1년 이상을 보유하시게 되면 1년에서 2년 미만을 보유하시게 되면 40%로 좀 부담이 완화가 되고, 2년 이상을 보유하시게 될 경우에는 6에서 38%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역시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형태고요. 자, 다만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완화가 됐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그리고 1년 이상만 갖고 계시게 된다 그러면 6에서 38%로 누진과세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주택이 몇 개든 간에 그 주택이 1년만 보유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일반과세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의 10에서 50% 역시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앞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0.몇 프로 하는 것과 다르게 과세표준의 10에서 50%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만큼 덩치가 크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과세표준의 10에서 50%로 5단계 누진과세 체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랑 감면의 차이점입니다. 비과세랑 감면이 얼뜻 보면 좀 비슷하고 좀 느낌이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죠. 먼저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과세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감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과세권이 원래는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당연히 있고, 감면을 신청을 해야지만 감면이 받아들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감면 신청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비과세 부분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가 되겠죠. 감면이 아니고. 자, 그런 건데 비과세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실무적으로는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매한데 만약에 안 했다가 정말로 나오게 되면, 과세가 되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든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것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의 큰 특징,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감면 같은 경우에 감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감면세액의 20% 정도는 농특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양도세 무슨 감면을 해주는 혜택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1억 정도의 세액을 감면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1억에 대한 수익이 아니고 2천만 원 정도는 농특세를 부과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감면 중에서도 이런 8년 자격노지 감면 같은 것들은 농특세 자체도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20% 정도는 농특세를 부과가 되는 것이 감면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금 출처 조사 기준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이고,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나이나 세대주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인 경우냐, 세대주가 아닌 경우냐, 그리고 나이가 30세 이상이냐, 40세 미만이냐에 따라 틀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33살, 그러니까 30세 이상이죠. 3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니까 이제 뭐 결혼을 했다고 쳐보죠. 결혼을 한 33살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주택을 2억 원까지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기타 같은 것들은 좀 더 작고, 현금 재산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 부동산에서는 주택은 2억 원 이상,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4억 원까지도 된다. 그런데 이게 내가 세대주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세대원이다라고 한다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인 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1억 원, 40세 이상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2억 원까지 떨어지게 되고, 30세 미만인 자는 5천만 원까지 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준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살 게 없죠. 지금의 부동산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이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당연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
예를 들어서 뭐 현저하게 높게, 예를 들어서 33살의 미혼자가 10억 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했다. 이거는 과세 당국이 판단할 때도 분명히 그 사람의 소득으로는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자금 출처가 대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 하지만 과도하게 내 소득의 이상에 있는 것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역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적인 세금에 대해서 종류 및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